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소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일단 세 가지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소설에는 인물이 나오죠. 그 인물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심리를 느끼는지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인물과 관련해서 물어볼 때에는 보통 이 두 가지를 물어보니까요. 그 점을 잘 생각하면서 인물에 대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설은 기본적으로 갈등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설에 나타날 갈등 구조가 어떠한지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시험에서 지문이 나올 때 그 지문의 내용은 소설의 일부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점차 고조되는 부분인지 해소되고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유형이 어떠한지 내지는 어떤 인물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게 결국 이제 소설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소설의 주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갈등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또 소설의 전개 방식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 점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설에는 일정한 배경이 나옵니다.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내지는 사회,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대적 배경과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잘 생각하시고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보통 문제에서 보면 보기에서 이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이 소설 속 내용을 연관짓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점 잘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소설이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상상하여 꾸며 쓴 산문, 문학을 이릅니다. 소설은 일단 꾸며 쓴, 즉 허구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설의 대표적인 특성 첫 번째가요. 허구성이에요.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상상력을 바탕으로 꾸며낸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진실하다,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우리의 삶의 진실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현실에 있음직한 사건을 바탕으로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설은 기본적으로 줄글로, 산문으로 되어 있죠. 운율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시와는 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소설의 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서사성인데요. 서사라는 말을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사는 인물, 사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줄거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야기가 다 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체 구성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또 소설의 특성입니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문학이죠. 문학은 언어로 된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소설도 이런 예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꼭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소설에서 어떠한 표현 방식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지 좀 잘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소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제, 문체, 구성.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제는 작품의 근본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데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을 우리가 주제라고 합니다. 문체는 작품 속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적 특색인데요. 이 문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인상이 좀 달라집니다. 아주 간결하고 산뜻한 문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문장의 길이가 길고 장황하고 또 꾸며주는 말이 많고 이런 문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판소리 같은 그런 문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작품의 주제를 더 뚜렷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체와 관련해서 특히 좀 문체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그런 소설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서술상 특징이 어떠하냐,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제시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 점 잘 생각하시면서 문체에 대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가 이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야기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질서 있게 배치하는 방법을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소설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자,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소설의 구성 단계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종종 등장하니까요. 그 점 잘 생각하시면서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 어떤 단계에 해당될 건가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발단 부분은 일단 인물과 배경이 소개가 됩니다. 이 소설에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중심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소설에서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가 발단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갈등과 관련해서 이해를 할 때 이 발단 부분은 갈등의 실마리, 즉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갈등을 벌이게 되느냐, 그 원인이 제시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전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구조가 어떻게 흘러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기 부분에서 이 갈등이 점점 고조됩니다. 뭐 인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절정 부분에 이르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결말에 이르기 위해서 갈등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실마리가 함께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말 부분에 이르게 되면 갈등이 해소되면서 사건이 비로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결말 부분에서 꼭 뭐 갈등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건 아니에요. 결말 부분에서 좀 충격적인 그런 반전 같은 것이 제시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굉장히 뭐 비극적인 그런 결말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소설마다 다르니까 그때그때 잘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자, 이 소설의 구성의 3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설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은 소설에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인물이죠. 자, 인물은 우리가 유형에 따라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을 중심 인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주인공을 우리가 중심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건의 진행을 돕는 부수적인 인물이 주변 인물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어렸을 때 보던 만화 영화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더 잘 가실 겁니다. 만화 영화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으니까, 즉 서사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소설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주인공이 나오죠. 그리고 그 주인공을 뭐 돕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호빵맨이라는 만화가 인기가 있었는데요. 자, 그때 호빵맨은 중심 인물이죠. 그리고 호빵맨을 뭐 도와주는 뭐 잼 아저씨라든가 아니면은 뭐 치즈라든 강아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주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역할에 따라서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주동 인물 같은 경우에는 갈등을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호빵맨이라는 만화에서는 호빵맨이 주동 인물이 되는 거겠죠. 자, 반동 인물은 주동 인물과 대립하면서 갈등을 빚는 인물인데, 뭐 예를 들어서 호빵맨 같은 만화에서는 세균맨, 좀 귀엽게 생긴 그래서 악당 같지 않은 악당이지만 뭐 그런 인물이 반동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어렸을 때 보던 만화 영화를 보면 왜 선악의 대립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서 정의로운 인물과 악당이 함께 싸우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동인물은 보통 이제 중심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을 볼 때는 이 주동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돼요. 물론 소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사실
어떤 사람이 무조건 선한 인물이고 어떤 사람이 무조건 악한 인물일 수가 없다 보니 소설 속에서도 좀 그런 것들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은 이 주동인물의 그 편을 들면서 좀 소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소설의 어떤 구조,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가에 따라서 전형적 인물 내지는 개성적 인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을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고전 소설에 보면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해서 다 전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흥부 그러면 뭐예요? 착한 사람의 전형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심청 그러면 효녀의 전형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생각만 하죠. 뭐 그런 인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전형적 인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개인만의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는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성격의 양상을 보이는 그런 인물을 개성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대개 현대소설에서는 전형적 인물보다는 개성적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개성적 인물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그리고 성격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인물의 성격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겠죠. 우리가 각자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다른 인물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소설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물을 또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유지된다. 그러면 평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심청 보세요.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효녀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평면적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흥보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억울하게 형에게 쫓겨나서 어렵게 살 때도 끝까지 형에 대한 어떤 우애를 지키고요. 그리고 자기가 부자가 되고 형이 망했을 때도 형을 보담아 줍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인물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요. 그런 걸 우리가 평면적 인물이라고 해요. 근데 입체적 인물 같은 경우에는 사건 전개에 따라 성격이 변하는 건데요. 자, 사람이 평소에 뭐 어떤 모습이 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큰 사건이 닥치면 평소에 자기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한 것들을 소설 속에서도 많이 보여줍니다. 이 입체적 인물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전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입체적 인물의 성격 변화를 파악하게 되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체적 인물이 나오면 사건 전개와 관련지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설 속에서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 설명하는 직접 제시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아주 순해, 뭐 얘는 좀 욕심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성격을 직접 제시를 해준다거나 내지는 얘는 지금 슬퍼, 얘는 지금 신나서 펄쩍펄쩍 뛰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뭐 심리 같은 것들을 직접 설명해 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 외양 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물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심리를 보이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성격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내 성격은 이래! 이렇게 말해서 아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런 성격이겠구나. 이 사람은 신중하구나. 이 사람은 좀 성격이 급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밥을 막 급히 먹다가 캑캑거리고 입천장을 대고 뭐 그런다고 해보세요. 뭐 물론 이 사람이 배가 많이 고파서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평소에 그런 일들을 자주 한다 그러면 성격이 급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떤 사람이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요. 그런데 지금은 비가 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다리를 빨리 건너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 외나무 다리는 막 뛰고 하면 다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물에. 자,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리를 조심조심 천천히 건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격이 조심성이 많고 신중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왜 간혹 보면 사람이
얼굴하고 성격하고 좀 다르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 외양을 묘사하는 거는요.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외양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놀보라든가 그 뺑덕엄이라든가 뭐 이런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막 욕심이 덕지덕지하고 그리고 굉장히 심술궂게 생긴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소설을 볼 때에는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물의 말이나 행동, 뭐 외양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설에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인물이 일으키는 일, 행동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갈등을 중심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갈등에는 기본적으로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 있어요. 자, 외적 갈등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물과 인물의 갈등입니다. 등장인물과 그와 대립하는 인물 사이의 갈등이에요. 이거는 사실 가장 뚜렷하게 갈등을 알 수가 있죠. 인물 사이의 성격이 안 맞아, 가치관이 달라, 혹은 어떤 사건에 대한 태도가 달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갈등을 벌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물과 사회의 갈등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 배경을 다루고 있는 소설에서 이런 양상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의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에서 우리가 특히 이런 갈등의 유형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인물이 있고요. 그 인물이 어떤 그 시대의 윤리나 혹은 제도 혹은 사회적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할 때 우리가 인물과 사회의 갈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제강점기에 자, 억압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룬다면 이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인물이요. 일제강점기에 그 일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강압적인 그 정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고 해요. 뭐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우리 문화를 말살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게 이제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여성이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요. 그래서 그것에 맞서서 어떤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떤 인물과 사회의 그 갈등 양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인물이 운명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의 삶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 의해 좌우되는 데서 오는 갈등. 자, 이것이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다. 예를 들어서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인물이 뭐 신탁을 타고 태어나서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그대로 되고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지요. 자, 이런 것들이 인물과 운명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인간은 그 운명의 힘을 거스르지를 못하죠. 되게 이제 문학 작품들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간다움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인물과 자연의 갈등. 자,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라든가 혹은 자연의 힘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의 삶이 어떤 제한을 받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마을이 다 떠내려갔어요. 농사 지은 걸 다 잃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어쨌든 그 상황을 이겨내 보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하겠죠. 자, 이런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인물과 자연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내적 갈등은요.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개인의 내부에서 상반된 자아가 대립하는 갈등.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어떤 노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나의 목소리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거짓말을 해야 할까? 거짓말을 하는 건 나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등을 하잖아요. 자, 그런 게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적 갈등은 보통 외적 갈등하고 이제 관련을 맺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물이 어떤 인물하고 갈등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그냥 그 인물하고만 갈등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도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 것인가 계속 갈등을 벌일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이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거나 내지는
내 마음속에서 복잡한 심리가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내적 갈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내적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 인물의 심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또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설에는 이제 배경이라는 요소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배경은 앞에 이야기했던 인물,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물이 행동하고 사건을 일으키는 시간, 장소, 상황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 배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관련이 됩니다. 시간은 뭐 좁은 의미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시대나 뭐 계절 같은 것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시간적 배경은 아예 명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짐작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소재들이 나오는데 그 소재들을 통해서 아, 이게 언제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인력거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최근은 아니겠죠. 뭐 일제강점기쯤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담배 이름이라든가 소주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좀씩 그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이게 어느 때 얘기구나라는 걸 또 짐작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도 있고 혹은 이제 계절 같은 경우에도 뭐 사람들이 하는 행동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계절을 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호호 불어요. 손 시려워서. 그러면 그거는 여름일 리는 없겠죠. 겨울이겠죠. 자, 그리고 아이들이 막 물에서 옷을 홀딱 벗고 막 놀아요. 근데 그게 한겨울에 그런 거 좀 이상하죠. 아무래도 여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시간적 배경을 파악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잘 생각하시면서 소설의 내용도 이해하셔야겠고요. 공간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이 공간적 배경도요. 우리가 이 공간적 배경이랑 사실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요소로 짐작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데 대개의 인물들이 다 같은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어느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뭐 강 이름이라든가 산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게 어느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중요한 게 사회적 배경인데요. 작품 속 인물들이 활동하는 시대나 역사적 상황입니다. 시대 역사적 상황에 인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작품의 주제를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사회적 배경이 중요한 소설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사회적 배경이 중요한 소설은 사실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그 소설의 주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작가들을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식인이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뭐 지식, 소양, 교양 뭐 이것을 갖추고 있다는 게 바탕이 될 것이고 그 지식인들은 결국 사회에 일정한 역할을 했을 때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그 지위 혹은 뭐 지식인으로서의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회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잘 바라보고 문제를 파악하고 그걸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문제를 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혹은 그 문제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 또 앞에서 배웠던 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적 배경이 중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소설에서 또 중요한 게 시점입니다. 시점에 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뭐 서술자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뭐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서술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다 이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설의 서술자는 나인 경우가 있고 작가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작품 내부에 서술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작품 외부에 서술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선 나라는 인물이 나오는지 아닌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가 주인공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서 그걸 좀 구별하면서 보셔야 돼요. 주인공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는 아무래도 내가 내 얘기를 하니까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기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나가 나오기는 한데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는 보조 인물이고요.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을 관찰하면서 이야기하는 방식인데 나의 성격이나 역할에 따라서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아이인데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서 좀 순수한 눈으로 관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른들의 문제를 더 잘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서 약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사건의 진상과 그 서술자가 전달하는 시각, 이것을 좀 비교하면서 그걸 통해서 작품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서술자가 외부에 있는 경우, 자, 이 경우를 우리가 3인칭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3인칭 혹은 작가 관찰자 시점은 작가가 관찰자 입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내용을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사건 전개의 의미나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품에서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상상하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와 달리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에는요. 전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걸 우리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인물의 심리적 변화까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인칭 주인공 시점 뭐 이런 데서는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만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 사람의 생각, 뭐 심리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방식은 아무래도 우리한테 가장 많은 정보를 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좀 상상의 여지는 줄어들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인물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는 있지만 중심이 되는 인물을 계속 이제 그 인물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그 인물의 어떤 생각이나 심리 이런 것들만 중심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은 아무래도 서술자와 인물 간의 거리가 가깝고 또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직접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서술자의 개입 뭐 이런 것이 나타나거든요. 혹은 우리가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가 나서서 평가하는 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요. 이런 게 이제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 같은데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서술자의 개입이 나왔을 때는 이것 자체가 좀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라서 그것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소설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소설은 읽을 때는 재미있는데 문제를 풀면 좀 어려우시죠? 자, 소설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이해하시고 또 지문을 잘 분석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